안녕하세요. 어, 인공지능 전문 기업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세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더 인공지능을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계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라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지능이에요. 그리고 인공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아마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뭘 만들었냐 하면 지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능을 그럼 어떻게 말할 것이냐? 무언가를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거는 아직도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새롭게 관찰될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보통 많이들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저희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계신 위대한 수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지능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벽을 사이에 두고 컴퓨터 같은 글을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면 그 상대는 지능을 갖고 있자고 말하자라는 주장을 50년도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이런 시험을 통과한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부르자라는 그런 얘기고, 이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어, 노벨상에는 컴퓨터 분야의 상이 없죠.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튜링상이라는 거를 만들고요. 지금은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 이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딴 튜링상입니다. 앨런 튜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글로 대화를 해서 어, 내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알 수 없으면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자는 그 실험을 앨런 튜링은 처음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그린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가 2014년도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앨런 튜링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앨런 튜링은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고, 그리고 소심했는데도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크리스 모컴이라는 친구인데 같이 대학 시험을 보기로 하고 2주 전에 그 당시 영국에 유행했던 폐렴으로 크리스 모컴이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후에 앨런 튜링과 관련된 많은 그 흔적들에서 크리스에게 자기가 알아낸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아마도 크리스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앨런 튜링은 대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앨런 튜링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들을 짧고 강하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1956년도에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그러니까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메카시 교수라는 분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하시면서 세상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인공지능,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체스를 두는 소프트웨어였어요.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딥블루 개발팀의 일부가 참여하여 개발을 계속 진행한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제퍼디 쇼라는 퀴즈 쇼에 나가서 인간들과 경쟁해서 우승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가슴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은 2015년에 우리 그 자랑스러운 프로 기사죠.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도운 알파고가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알파고는 그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고요. 그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알파고가 갖고 있는 능력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 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그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하는 특히 이제 계산 특화된 어떤 반도체를 GPU라고 부르는데 GPU가 이제 150개에서 300개 기준의 아주 거대한 시스템이었고요. 제작은 16명, 관리는 6명이 들어가는 큰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라백의 역설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는 쉽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노동이 필요하다든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건 소프트웨어에게는 쉬운 거죠. 여기서 로봇은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는 어렵다. 이건 인공지능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거는 현재 기술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발전은 사실은 저 모라백의 역설에 도전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장학 퀴즈에 이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엑소브레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출전한 적이 있고요. 일본에서도 그 대학 시험을 계속 본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었고 결국은 원래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그 과정을 어, 책으로 쓴 그 연구 책임자인 그 노리코 교수께서 책으로 쓰신 그 번역서가 국내에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인공지능이 대학 시험을 보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교수님의 생각이 적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모두 틀리는데 인공지능이 맞추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육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크게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험적으로 많은 대기업에서 인공지능이 1차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 지원한 분들의 표정이나 뭐 이런 발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뭐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사람과 15분간 자유 토론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이 또 출연해서 유럽 전체 토론에서 이제 우승한 그 인간과 토론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승 1패고요. 저 15분간 자유 토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이름은 미스 디베이터, 그러니까 토론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과 저희들이 또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분류할 때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로봇을 연구하는 로보틱스라는 분야와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연구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산업용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가정용 로봇, 청소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런 로봇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 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설명을 드리려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코딩 수업들을 통해서 개발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하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하죠. 예를 들면 한 반에 있는 친구들의 키가 입력이 되면 평균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결과를 내도록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두 단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그 데이터들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모아서 이 소프트웨어에게 계속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개고 어떤 것이 고양이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고 이 과정을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실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해야 되는 환경 속에 놓고 지나가는 개와 지나가는 고양이라는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둑 두는 소프트웨어, 그 알파고 같은 걸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어디다가 바둑알을 뒀을 때 상대방의 둘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는 다음번에 어떻게 두면 된다라는 방법을 모두 다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쉬울 것 같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 대략 모든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지구의 모래알 수가 10에 21승 곱하기 5에 50회라고 부르고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도 10이 80승이에요.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가 기록이 돼야 되죠. 이건 물리적으로 현대 컴퓨터로서는 어, 개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 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여라라는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알려주면서 규칙을 스스로 알아내게 하는 방법, 이걸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 하에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라는 그 규칙을 만들어주는 기계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즉, 알파고는 강화학습이라는 기계학습 방법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을 취했을 때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상이 가장 높은 형태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참고로 기계학습에서 기계는 이 기계학습 이론이 처음 나왔던 50년대 컴퓨터는 회계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이때 컴퓨터는 지금의 한 방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를 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기계학습, 즉 영어로 머신 러닝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는, 즉 학습하는 어떤 이론, 기술을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그 강화학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정해져 있죠. 뭐 이런 식의 게임이라면 좌측, 우측, 미사일 쏘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내가 한 행동이 가장 잘했어요라는 판단을 받는 거는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역으로 파괴당하지 않고, 즉 이런 게임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알파고를 만든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그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즈가 처음에 알파고를 만들기 전에 했던 방법이 당시에 아타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벽돌격파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트레이닝을 한 모습인데 보시면 서툴죠. 그 공도 잘 못 받고요. 그죠? 근데 이러면서 이 스코어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제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을 계속 하죠. 그리고 나서 120분 정도 학습을 했더니 조금 더 잘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240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요. 전문가여야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묘한 방법까지 스스로 알아내게 됩니다. 아주 놀랍죠. 예, 예, 예. 이런 식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걸 이제 바둑이라는 어떤 분야의 그 딥마인즈라는 회사는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여태까지 진행했던 모든 경기, 이걸 기보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하죠. 기보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뒀을 때 내가 어떻게 두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한 것이야 라는 기록은 기보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알파고들끼리 서로 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번 정도 대국을 진행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이라는 프로 기사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서로에게 유리한 방법을 써라라는 학습 방법은 비단 바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어, 서로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유도해라라는 식의 조건을 주고 그 감정이 유도가 됐을 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갖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는 주제를 갖고 7번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족시키고 상대가 안타깝거나 짜증내지 않게 하고 상대를 좀 놀라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 조건을 갖고 인공지능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너 생일이지?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와, 대단하다. 그러면 너도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많은 과정에서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해요. 일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지를 기획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또 훈련을 위한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할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이 끝난 인공지능을 실제로 서비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걸 담당하는 분들도 필요하죠. 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협력 그리고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에게는 쉬운 그때 인공지능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역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공지능의 위협은 영화에서처럼 터미네이터에서처럼 반란을 할 때가 아니라 저희가 시킨 일을 너무 정확히 할 때일지도 몰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스위치 끄기 문제, 오프 스위치 프로블럼이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커피를 가져오는 로봇에게 커피 가져다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너무 정확히 처리해야 되는 이 인공지능은 커피 가지러 가야겠다. 근데 내가 전원이 꺼지면 커피를 못 갖고 오니까 내 전원 버튼을 작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즉 저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줄을 쫙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모두 전기 충격을 줘서 쓰러뜨려야지. 이건 일을 너무 정확히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제안을 하신 게 다음과 같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선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인공지능은 처음에 선한 가치가 뭔지 모를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그 선한 가치를 인간들의 대부분의 행동, 인간들의 일반적 행동에서 배우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꿔 말하면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가 사용할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즉,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가치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는 공감이라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요즘에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능이 있다라는 거는 갇혀진 벽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모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저에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만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회사에서 나온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에서 쓰이는 게임인데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입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I'm sure you're familiar with the Turing test. Mere formality. 미래 사회에서 이분은 안드로이드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분과 아까 Simple question of algorithm. 보신 어떤 경찰복을 입고 계신 분도 안드로이드시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범죄가 일어나서 이 공장의 사장님께 가서 그 범죄를 일으키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뭔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찾아온 안드로이드에게 하는 말이에요. Algorithms and computing capacity. What interests me is whether machines are capable of empathy. I call it the Kamsky test. It's very simple, you'll see. We're a living being with a soul. To answer that fascinating question, Connor. Destroy this machine,
and I'll tell you all I know. Or spare it, if you feel it's alive. But you'll leave here without having learned anything from me. Okay, I think we're done here. Come on, Connor, let's go. Sorry to get 저분은 you out of here. Important to 사람이세요. you, Connor? Your investigation or the life of this android? 네,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가 저 여성 안드로이드를 쏴서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쏘지 않고 그냥 갈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공지능이 공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 이런 극단적인 모양은 아니더라도 저희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저희 회사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영화, 이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고요. 마지막에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고려 시대의 명궁이 몽고에 있는 대장에게 활을 쏜 후에 하는 말이에요. 이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몽고의 대장이 너 바람을 혹시 계산했니? 라는 말을 물어보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되게 두렵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되게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도 오늘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수학 체계거든요.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같이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